9. 힌들리 스방님은 듣기에도 무시무시한 욕설을 고래고래 외치며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제가 그분의 아들을 부엌 벽장에 숨기는 것을 보았지요. 헤어트는 아버지가 야수처럼 맹목적으로 자신을 귀여워하던 미친 사람처럼 성을 내던 아버지와 마주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꼈답니다. 귀여워할 때는 숨막혀 죽을 정도로 꽉 껴안아서 입을 맞추어 대었고, 성을 낼 때는 불 속으로 던져 넣거나 벽에다 매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가엾은 아이는 제가 어디에 숨기든 숨죽여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래, 드디어 찾아냈군. 힌들리 스방님은 개를 집을 때처럼 제 목덜미를 뒤로 잡아당기며 외쳤어요. 틀림없어. 너희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작당한 거지. 아이가 내 눈에 떠이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네가 시카를 삼키게 하겠다. 넬리,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막 케네스 녀석을 블랙호스 늪에 거꾸로 치받고 오는 길이니까. 하나를 죽이나 둘을 죽이나 마찬가지잖아. 난 너희 가운데 누구를 죽여야겠어. 그래야 편안해질 거야. 하지만 시카는 싫은데요, 힌들리 스방님. 그걸로 훈제 층어를 자르고 있었어요.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총으로 쏘세요. 차라리 뒤져라. 그래, 정말 그렇게 해주겠다. 영국의 어떤 법도 한 남자가 제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는 걸 막을 수는 없어. 우리 집은 엉망진창이란 말이야. 자, 입 벌려. 힌들리 스방님이 말했어요. 그는 손으로 식칼을 집어 칼끝을 제 이 사이로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주정 따위는 별로 겁나지 않았지요. 저는 침을 탁 뱉고는 맛이 고약해서 절대 칼을 삼키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아하, 그는 저를 놓아주며 말했어요. 저 가정스러운 꼬마 녀석은 헤어튼이 아니로군. 넬레, 이건 잘못됐어. 저게 만약 헤어튼이라면 달려와서 아버지를 반기지는 못할 망정 제 아비가 악귀라도 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니 산채로 껍질을 벗겨야 마땅하지. 인정머리 없는 녀석, 이리 와. 인정이 많아서 잘 쏟고 다니는 이 아버지를 속이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그런데 저 녀석 귀를 자르면 더 귀여울 것 같지 않아? 개의 귀를 자르면 더 사나워지잖아. 나는 사나운 게 좋거든. 가위를 가져와. 사납고 단정한 게 좋지. 그리고 인간이 저희들 귀를 소중히 여기는 건 지독한 허세고 터무니없는 자만이야. 귀가 있든 없든 우리 인간은 이미 어지간한 바보들이거든. 뚝 거쳐 아가야. 쉿. 그러다 보니 내 새끼였군. 쉿. 울지마. 웃어야지. 아빠한테 뽀뽀해. 뭐 싫다고? 헤어튼 뽀뽀해. 이 망할 녀석. 뽀뽀하라고. 제 얘기를 제 아비도 몰라보는 이런 괴물 같은 녀석을 내가 키울 것 같아? 내 기필코 이 녀석의 목을 분질러 놓고 말 테다. 가엾은 헤어트는 제 아버지의 품에서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쳤는데 힌들리 스방님이 위층으로 안고 가서 난간너머로 들어올리자 헤어튼의 비명소리는 2배로 커졌어요. 저는 그러다 아이가 놀라서 발작을 일으키겠다고 외치며 헤어튼을 구하려 달려갔습니다. 제가 당도했을 때 힌들리 스방님은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의 잊어버린 채 난간 밖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게 누구지? 스방님은 계단 밑으로 다가오는 말소리를 들으며 물었어요. 저는 그게 히스클리프의 발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난간 밖으로 몸을 기울여 그에게 이쪽으로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제가 헤어튼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그 아이는 부주의하게 쥐고 있던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놓여나르고 몸부림을 치다 그만 난간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찔한 공포를 느낄 새도 없이 우리는 아이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아래에 있던 히스클리프가 떨어지는 아이를 본능적으로 받아낸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아이를 세워 안으며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위를 올려다 보았죠. 은쇼 스방님을 본 히스클리프의 얼굴은 전날 오실링에 팔아버린 복권이 5,000파운드에 당첨되는 것을 보는 구두쇠의 표정보다 더 허망해 보였어요. 그 표정에는 자기가 자신의 복수를 가로막은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극도의 원통함이 어떤 말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났죠. 아마 어두웠더라면 헤어튼의 골통을 계단에 패대기 쳐서라도 자신의 실수를 무마하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헤어튼이 구조되는 것을 목격해버린 겁니다. 그는 곧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저는
곧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제가 맡아 키우고 있던 그 소중한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힌들리 서방님은 놀라서 술이 깨었는지 무안해하며 천천히 내려왔어요. 네 잘못이야, 엘렌. 아기를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두어야지.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다쳤냐고요? 제가 소리치며 화를 냈죠. 죽지 않았다면 바보가 되었을 거야. 어휴, 서방님이 아기에게 하는 짓을 알고 아기 엄마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해요. 자기 피부치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정말 야만인보다 못해요. 제가 옆에 있는 걸 알고 아기는 무서운 것도 있고 울음을 그쳤어요. 그러자 서방님은 아기를 만지려 했어요. 그러나 그의 손가락이 닿자마자 아기는 다시 세련 소리를 지르며 전보다 더 크게 울면서 몸부림을 치는 게 마치 경련을 일으킬 것 같았죠. 아기를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얘는 서방님을 미워해요. 모두들 서방님을 미워하죠. 그게 사실인걸요. 참 행복한 가족을 거느리셨군요. 서방님 상태도 꽤나 훌륭하시고요. 머자나 더 훌륭해질 거야, 넬리. 그 빙퉁스러운 사내는 끌끌 웃으며 다시 예전의 냉혹한 성미로 돌아갔습니다. 당장 아이를 데리고 나가. 그리고 이봐, 히스클리프. 너도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찍이 꺼져. 오늘 밤엔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집에 불이라도 지른다면 또 모를까. 하지만 그것도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장식장에서 1파인트, 약 0.57리터 되는 브랜디 한 병을 꺼내어 큰 잔에 따르더군요. 아니, 안 돼요. 제가 애원해서. 힌들리 서방님, 제 말 좀 들으세요. 서방님 자신을 위해서 그럴 수 없다면 이 불쌍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만 좀 마시세요. 누가 길러도 나보다는 낫겠지. 그가 대답했어요. 자신의 영혼도 소중히 여기세요. 저는 그의 손에서 유리잔을 빼앗으려고 애쓰면서 말했죠. 싫어. 오히려 내 영혼을 파멸시켜서 그것을 만든 조물주를 혼내줄 거야. 내 영혼의 온전한 판매를 위해 건배. 그는 이렇게 신성을 모독하며 소리쳤어요. 그는 술을 들이켜고는 신경질적으로 우리에게 끄지라고 명령하더군요. 그러고는 다시 떠올리거나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저주로 마무리를 했죠. 저렇게 마셔야 되는데 뒤에지지도 않으니까 참 안 됐군. 히스클리프는 문이 닫히자 자기도 욕설을 대받아 중얼거리듯 말했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워낙 건강해서 뜻대로 안 되나 보지. 케네스 선생은 저희가 운 좋게 사고로 죽지 않는 한 기머튼 마을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 거라고 하더군. 그래서 백발이 성성한 중대 죄인이 될 거라며 자신의 앞말을 걸고 내기라도 할 수 있대. 저는 그 귀여운 아기를 얼러서 재우려고 부엌에 가서 앉았어요. 히스클리프는 부엌을 지나 흙간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등받이가 높은 긴 의자 저쪽까지만 가서는 난로가에서 멀리 떨어진 벽 옆 벤치에 앉아 있더군요. 저는 헤어턴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흔들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이숙한 밤에 아기가 울면 무덤 속 엄마가 들으시고 라는 노래네요. 그때 자기 방에서 소동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캐시 아가씨가 머리를 디밀며 속삭이더군요. 넬리 혼자야? 네 아가씨 하고 제가 대답했어요. 아가씨는 들어와서 난로가로 다가왔어요. 무슨 말을 하리나 싶어 저는 아가씨를 올려다 보았어요. 얼굴 표정이 심란하고 걱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반쯤 벌리고 숨을 들이쉬고 있었지만 그것은 말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이 되어 나오더군요. 저는 아가씨가 조금 전에 제게 한 일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히스클리프는 어디 있어? 그녀는 제 노래를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마구간에서 일하고 있겠죠? 제가 대답했죠. 그런데도 히스클리프에게서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마 깜빡 졸았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캐서린의 볼에서 눈물이 두 방울 바닥에 떨어지는 게 보이더군요. 아까 저지른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미안해서 저러나? 그렇다면 전에 없던 새로운 일인걸? 할 말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도와줄 건 없어.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일로 그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었지요. 아, 어쩌지? 마침내 아가씨는 소리쳤어요.
난 지금 몹시 불행해. 안 됐군요. 친구가 그렇게 많고 걱정거리가 그렇게 없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니까요. 제가 대꾸했어요. 넬리, 비밀 지켜주겠어? 그녀는 제 옆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러고는 맑은 문을 들어 마음껏 화를 낼 권리가 있을 때조차 화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비밀이에요? 화가 좀 누그러진 김에 제가 물었어요. 그래, 괴로워서 털어놓아야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 오늘 에드거 린턴한테 청혼을 받아서 대답을 했는데 내가 승낙했는지 거절했는지는 덮어두고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말해줘. 아니, 캐서린 아가씨,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그분이 있는 데서 아가씨가 보여준 행동을 생각하면 거절하는 것이 분명히 현명할 것 같네요. 그런 일을 겪고도 청혼을 하는 사람은 칠칠치 못한 미련퉁이거나 무모한 얼간이일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아가씨는 일어서면서 뾰로통하게 대꾸했어요. 난 승낙했어, 넬리. 내가 잘못한 건지 아닌지 얼른 말해줘. 승낙했다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벌써 승낙을 했으니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잘한 건지 아닌지 말해봐, 어서. 아가씨는 손바닥을 비벼대고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스러운 어조로 소리쳤어요. 그 질문에 옳게 대답하려면 몇 가지를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짐짓 점잔을 빼며 말했죠. 우선 무엇보다도 에드가 도련님을 사랑하세요? 누가 그러지 않을 수 있겠어? 물론 사랑하지. 아가씨가 대답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질문 공세를 펼쳤어요. 당시 22살의 처녀였던 저는 꽤 사리 분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련님을 왜 사랑하세요, 캐시 아가씨? 무슨 소리야, 사랑한다니까?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잖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유를 말해야 해요. 글쎄, 잘생겼고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이유가 불충분해요. 하고 제 의견을 말했죠. 젊고 명랑하니까. 아직도 불충분해요. 그리고 그가 날 사랑하니까. 그건 무관해요. 좀 더 말해보세요. 게다가 그는 재산을 많이 물려받을 테고 나는 이 근방에서 제일 근사한 부인이 될 테고 그렇게 훌륭한 남편을 둔 게 자랑스러울 테니까. 최악의 이유이군요. 자, 이번에는 도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봐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지. 바보 같은 질문 좀 그만해, 넬리. 전혀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대답하세요. 그이가 딛고 있는 땅, 그의 머리가 이고 있는 하늘, 그리고 그의 손에 닿는 모든 것, 그이가 하는 모든 말, 그의 모든 표정, 모든 행동, 그의 전부를 사랑한단 말이야. 이만하면 됐어.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아니, 지금 장난치는 거야? 정말 못됐어. 나는 심각하단 말이야. 아가씨는 찌푸린 얼굴을 볼 쪽으로 돌리며 말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캐서린 아가씨. 에드거 도련님이 잘생기고 젊고 명랑하고 부자이고 아가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가씨는 에드거 도련님을 사랑한다고 했죠. 하지만 마지막 이유는 무의미해요. 도련님이 아가씨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아가씨는 도련님을 사랑할 테고 설사 도련님이 아가씨를 사랑하더라도 도련님에게 앞의 4가지 매력이 없다면 아가씨는 도련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맞아. 그저 가엾게 여기고 말겠지. 그가 못생긴 촌떡이라면 아마 싫어할 거야. 하지만 이 세상에는 잘생기고 재산이 많고 젊은 남자들이 도련님 말고도 많아요. 어쩌면 도련님보다 더 잘생기고 더 부유한 남자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좋아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만날 수 없잖아. 난 에드거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몇 명쯤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에드거 도련님이 언제까지나 잘생기고 젊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언제까지나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잖아. 나는 현재만을 생각하거든. 좀 이치에 맞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해답이 나왔군요. 아가씨가 현재만을 생각한다면 린턴 도련님과 결혼하세요. 난 넬리의 허락을 바라는 게 아니야. 나는 어찌됐든 에드가와 결혼을 할 테니까 난 그러기로 한 게 잘한 건지 아닌지를 듣고 싶은 거야. 아주 잘한 거예요. 현재만을 생각해서 결혼하는 게 잘한 거라면, 잘하는 그라면 말이에요. 자, 이제는 아가씨가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 들어봅시다. 힌들리 스방님도 좋아하실 테고.
린턴 씨 네 분도 반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게다가 아가씨는 어수선하고 불편한 집을 떠나서 부유하고 점잖은 집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아가씨도 에드거 도련님을 사랑하고 에드거 도련님도 아가씨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모든 게 순조롭기만 한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캐서린 아가씨는 한 손으로는 이마를, 다른 한 손은 가슴을 치며 대답했다. 영혼이 어디에 들어있든 영혼에 물어봐도, 가슴에 물어봐도 자꾸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주 이상하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게 내 비밀이야. 나를 놀리지 않겠다면 설명할게. 똑똑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느낌은 전할 수 있을 거야. 아가씨는 다시 제 곁에 앉았어요. 아가씨 얼굴은 더 슬프고 침울해졌으며 낀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넬리, 괴상한 꿈을 꾼 적 없어? 몇 분 동안 생각에 잠긴 아가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가끔 꾸죠? 하고 제가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머리에 계속 남아 생각을 변화시키는 꿈이 있어. 그 꿈들은 마치 물에 포도주를 섞던 내 안으로 사사시 스며들어 내 마음의 빛깔을 바꿔놓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그런 꿈 가운데 하나인데 웃지 말고 들어야 해. 제발 그만둬요, 캐서린 아가씨. 제가 소리쳤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환영이나 유령을 불러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우울할 대로 우울해요. 자, 기운을 내요. 아가씨답게 즐거운 기분을 가지라고요? 귀여운 헤어턴을 보세요. 애는 우울한 꿈 따위는 전혀 꾸는 것 같지 않아요. 자는 얼굴이 정말 귀엽고 편안해 보여요. 그래, 얘 아버지가 혼자서 저주를 해대는 꼴은 또 얼마나 귀엽니? 넬리는 그 술주정꾼이 토실토실한 어린아이였을 때 또 기억하고 있겠지? 그런데 넬리, 내 꿈 이야기를 들어줘야겠어. 별로 길지도 않아. 오늘 밤엔 도저히 명랑할 수가 없어. 듣지 않을 거예요. 듣지 않을 거예요. 저는 황급히 되풀이하여 말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꿈에 대한 미신을 갖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때 캐서린 아가씨 얼굴에는 평소와는 다른 침울한 기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 얘기를 듣고 무슨 파국을 예견하게 될까봐 두려웠답니다. 아가씨는 화를 냈지만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화제로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잠시 후 아가씨는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만약 천국에 간다면 넬리, 나는 몹시 불행할 거야. 아가씨는 천국에 갈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천국에서 모든 죄인이 몹시 불행할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언젠가 천국에 간 꿈을 꾼 적이 있어. 꿈 이야기라면 듣지 않겠어요. 캐서린 아가씨 자러 가야겠어요. 저는 다시 말을 가로막았죠. 아가씨는 소리내어 웃고는 의자에서 일어서리는 저를 붙잡아 앉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아가씨는 외쳤어요. 천국은 내 안식처가 못될 것 같다고 말해라 했을 뿐이야. 나는 지상으로 돌아오려고 가슴이 터지도록 울어댔어. 그러자 천사들이 몹시 화를 내면서 날 워더링 하이츠 꼭대기의 황야 한복판에 내던졌고 나는 기뻐서 울다가 잠이 깼어.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이 꿈 이야기가 내 마음을 내 비밀을 잘 설명해 줄 거야. 천국이 나한테 맞지 않았던 것처럼 에드거 신턴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저 고약한 술주정꾼이 히스클리프를 저렇게 비천하게 만들지만 않았어도 나는 에드거 린턴과 결혼할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히스클리프와 결혼하는 건 내 기억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히스클리프에게 알릴 수가 없어.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넬리, 그가 나보다도 더 나 자신이기 때문이야. 참. 그가 나보다도 더 나 자신이기 때문이야.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그의 영혼과 내 영혼은 똑같아. 하지만 린턴의 영혼은 달빛과 번개, 서리와 불이 다르듯 우리와는 다르지.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히스클리프가 옆에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조그만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니 그가 벤치에서 일어나 조용히 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캐서린이 자기와 결혼하면 격이 떨어지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까지 듣고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나갔던 것이죠. 아가씨는 바닥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의자 등받이에 가려서 그가 있던 것도 나간 것도 몰랐지만 저는 깜짝 놀라 그녀에게 입을 다물라고 했어요. 왜 그래? 그녀가
걱정스러운 듯 주위를 살피며 묻더군요. 조셉이 왔어요. 저는 그때 마침 길을 올라오는 집마차의 마차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히스클리프도 함께 들어올 거예요. 어쩌면 지금 문간에 있을지도 모르죠. 아, 설마 문간에서 내 말이 들리진 않았겠지? 아가씨는 말했습니다. 헤어트는 내게 맡기고 넬리는 식사 준비를 해. 준비가 다 되면 같이 먹게 불러. 나는 마음이 불편해서 잊어버리고 싶고 히스클리프가 이 모든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하고 싶어. 눈치채지 못했겠지?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그는 모르겠지? 아가씨가 알고 있다면 히스클리프라고 모를 이유가 없죠. 저는 대꾸했습니다. 만약 히스클리프가 아가씨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얘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가씨가 린턴 부인이 되는 순간 그는 우정과 사랑, 그의 전부를 잃게 될 테니까요. 아가씨는 그와의 이별을 어떻게 견딜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는 것을 그가 어떻게 견딜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캐서린 아가씨, 그가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고? 우리가 헤어진다고? 아가씨는 붕괴하며 외쳤어요. 누가 우리를 갈라놓는단 말이야? 우리는 말로의 운명을 맡게 될 거야. 근데 갈로가 기네요. 이 말로는 참나무를 둘로 쪼개려다 나무 사이에 손이 끼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된 그리스의 운동선수랍니다. 말로의 운명을 맡게 될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아. 엘렌,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린턴씨 된 사람들이 모두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히스클리프를 저버리는데 동의할 수 없어. 아,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어. 그런 희생을 치러야 한다면 난 린턴 분이 되지 않을 거야. 히스클리프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게 소중한 존재야. 에드거는 그에 대한 반감을 틀어버리고 적어도 그가 내 곁에 있는 걸 봐주어야 해. 히스클리프에 대한 내 진정한 마음을 알면 그도 그렇게 할 거야. 넬리, 이제 알겠어? 넬리는 내가 자기만 아는 철면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내가 히스클리프와 결혼하면 둘 다 거지가 되고 말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반면에 내가 린턴과 결혼하면 히스클리프가 자립하도록 도와서 오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남편의 돈으로 말이죠, 캐서린 아가씨? 하고 저는 물었어요. 에드거 도련님은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그 이유가 린턴 도련님과 결혼하는 이유로서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도 가장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 아가씨가 반박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이유야. 다른 이유들은 내 변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어. 에드가를 위한 것이기도 했고 그가 그러기를 원하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이번 이유는 에드가와 나 자신에 대한 내 느낌을 몸으로 직접 이해하고 있는 존재를 위한 것이거든. 표현할 수가 없어. 하지만 넬리도 그렇고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자기를 넘어선 곳에 존재하고 또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 내 존재가 완전히 이곳에만 속한다면 내가 창조된 보람이 어디 있겠어. 내가 이 세상에서 맛본 크나큰 비탄은 히스클리프가 당한 고통이었고 나는 처음부터 그 고통을 낱낱이 지켜보고 느껴왔어.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한 대상도 바로 히스클리프였지. 모든 것이 죽어 없어져도 그만 남아있다면 나는 계속 존재할 거고 다른 모든 게 있더라도 그가 사라진다면 내게 온 세상은 아주 낯선 곳이 되고 말 거야. 이 세상의 일부로 느껴지지 않겠지. 린턴에 대한 내 사랑은 숲의 잎사귀와 같아. 겨울이 오면 나무들이 변해가듯이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랑도 변해갈 것을 나는 잘 알아. 그렇지만 히스클리프에 대한 내 사랑은 나무 아래 놓여있는 영원한 바다와 바위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기쁨의 원천은 아니지만 꼭 있어야 하는 거야. 넬리, 내가 바로 히스클리프야. 그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 기쁨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반드시 기쁨이 아닌 것처럼 내 자신으로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헤어진다는 말은 하지 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아가씨는 말을 잊지 못하고 제 가운 자락에 얼굴을 묻었지만 저는 옷자락을 획 잡아당기며 아가씨를 억지로 밀어냈어요. 그녀의 어리석은 생각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내가 아가씨의 터무니없는 말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아가씨는 결혼을 하면 어떤 의무를 지게 될지 모르거나 그렇지 않다면 염치도 도덕심도 없는 못된 여자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비밀을 말해서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말아요.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지킬 거지? 아가씨는 대답을 재촉했어요. 아니요, 약속 못해요. 저는 되풀이하여 거절했지요. 캐서린 아가씨가 약속해달라고 떼를 쓰리는데 조셉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아가씨는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헤어튼을 돌보고 그동안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요리가 다 되자 조셉과 저는 누가 힘들러 서방님에게 저녁을 갖다 줄 것인지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거의 다 식을 때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방님이 시장하면 가져오라고 시킬 테니 그때까지 내버려 두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방님이 얼마 동안 혼자 있고 난 다음에는 특히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왜 이 시간까지 들에서 돌아오지 않는 거야? 대체 뭐하느라 꿈을 대는 거지? 게을러 빠진 녀석 같으니라고. 조셉은 히스클리프를 찾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내가 불러올게요. 분명 헛간에 있을 테니까요. 하고 제가 대답했어요. 지금은 조셉이 히스클리프를 이 녀석 저 녀석 이래 하네. 나중에는 히스클리프가 주인이 되고 나면은 그 이제 주인님 이래 하는 데죠. 헛간에 가서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돌아와서 저는 캐서린 아가씨에게 히스클리프가 그녀의 얘기 가운데 상당 부분을 들은 게 확실하다고 나직이 기뜸해 주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아가씨가 히스클리프에 대한 오빠의 행동을 불평할 때 그가 부엌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답니다. 그녀는 놀라서 펄쩍 뛰었어요. 헤어튼을 긴 의자에 팽개치고는 직접 히스클리프를 찾으러 달려나갔죠. 자기가 왜 그토록 당황하는지 혹은 자기가 한 말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말이죠. 한참이 지나도 아가씨가 돌아오지 않자 조셉은 그만 기다리고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조셉은 자기의 장황한 기도를 피하려고 그들이 일부러 늑장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못된 아이들이라고 단언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늘 해오던 15분간의 식전 기도에 덧붙여 그들을 위한 특별 기도를 했고 식후 기도가 끝나고 또 특별 기도를 하려는데 식후에 또 기도하는가 봐. 그리고 또 특별 기도. 아이고 참. 그 15분에 그러면 더 얹어서 했으니 한 20분 해. 식전에 하고. 그러니까 그래 말이야. 식전에 15분 하는 거를 더 얹어서 했으니 한 20분 참 하고 다 식후에 또 하고. 찹찹하겠다. 식후 특별 기도를 하려는데 아가씨가 들이닥더니 조셉에게 당장 길을 따라 내려가서 히스클리프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던 찾아오라고 다급히 명령하는 것이었어요. 그 애한테 하고픈 말이 있어. 자러 올라가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대문이 열려 있는 걸 보면 불러도 들리지 않는 곳에 가 있는 거야. 우리 꼭대기에서 온 힘을 다해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어. 처음에 조셉은 거부했지만 아가씨가 너무 정색을 하고 다그치자 결국 모자를 쓰고 두들대며 나섰지요. 그동안 캐서린 아가씨는 방안을 서성이며 한탄했어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있을까? 내가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지? 넬리, 난 생각이 안 나. 오늘 오후에 내가 은창게 굴어서 화가 났나? 어떻게? 내가 한 이야기 중에 그를 화나게 할 만한 말이 뭐가 있었는지 말해줘. 그가 돌아와야 할 텐데 제발 돌아왔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이렇게 수순을 피우세요? 저도 약간 걱정이 되었지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잘 것 없는 일을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히스클리프가 달밤에 불판을 어슬링거리거나 골이 나서 우리와 말하지 않으려고 근처 다락에 누워있는 것이 놀랄거리나 되나요? 거기 숨어있는 게 확실해요. 그곳을 뒤져서 찾아내지 못하나 두고 보세요. 저는 그를 찾으려고 나섰지만 실망하며 돌아와야 했고 조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녀석 갈수록 말썽이네. 조셉이 들어오면 말했어요. 녀석이 문을 활짝 열어놔서 아가씨 조랑말이 보레밭을 어정어정 짓밟아 두 이랑이나 망쳐놓고 초원으로 내뺐다고. 내일 주인님이 보면 노발대발 혼쭐을 내실 거야. 이렇게 부주의하고 쓸모없는 녀석을 그대로 두다니 주인님은 참을성이 많기도 하시오. 정말 대단하다니까. 하지만 주인님이 언제까지나 참고만 있지 않을 걸. 두고 보라고. 괜히 그분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되지. 히스클리프는 찾았어 이 바보야?
캐서린 아가씨는 조셉의 말을 가로막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찾아본 거야? 차라리 조랑말을 찾아 나서는 게 낫죠. 그게 더 분별 있는 일이라고요. 어쨌든 이런 밤에는 사람이건 말이건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굴뚝 속처럼 깜깜한데 어떻게 찾아요? 게다가 히스클리프는 내 휘파람 소리에 달려올 녀석이 아니거든요. 캐서린 아가씨가 부르면 또 모를까. 여름 저녁치고는 정말 굉장히 어두웠답니다. 하늘에 잔뜩 먹구름이 끼어 있는 걸 보아 금방 청둥이 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어요. 비가 오면 히스클리프가 알아서 집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러나 무슨 말로도 캐서린 아가씨를 안심시키지 못했어요. 그녀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대문과 현관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했지요. 결국은 도로 쪽 담벼락에 붙어 서서는 제가 아무리 타이르고 천둥이 치고 굵은 빗방울이 억수같이 내리치기 시작해도 아랑곳 없이 그곳에 서서 간간히 히스클리프를 소리쳐 부르다가 귀를 기울이다가 소리내어 울다가 하는 거예요. 그녀가 감정이 복받쳐 울 때는 헤어튼이나 다른 어떤 아이도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였지요. 자정 무렵에도 우리는 히스클리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폭풍이 더없이 거세지면서 워더링 하이츠가 덜커덩거렸습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격렬한 바람이 불더니 건물 모퉁이에 있던 나무 한 그루가 두어 가닥이 쪼개지면서 큰 가지가 지붕을 덮치는 바람에 동쪽 굴뚝이 부서져서 금댕과 돌조각이 벽난로 쪽으로 와르르 떨어졌답니다. 우리는 벼락이 우리 한복판에 떨어진 줄 알았어요. 조셉은 얼른 무릎을 꿇고 족장 노아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시어 옛날에 그러셨듯이 의인을 구하고 악인을 치시라고 애원하더군요. 저 역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린 게 틀림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 요나가 은쇼 서방님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방문 손잡이를 흔들었어요. 서방님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대답했고 그 소리에 조셉은 더욱 요란하게 자기와 같은 성자와 이 집 주인 같은 죄인을 확실히 구별해 주십사고 고함을 질러대며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20분 만에 폭풍은 지나갔고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캐시 아가씨가 고집을 부리며 비를 피하라는 말도 듣지 않고 모사도 쓰지 않고 셔얼도 걸치지 않은 채 빗속에 서 있었기 때문에 머리며 옷이 온통 빗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아가씨는 그렇게 흠뻑 젖었지만 그냥 들어와서 몸을 의자의 등 쪽으로 향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긴 의자에 누웠습니다. 어머 아가씨,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외쳤어요. 설마 죽고 싶은 건 아니겠죠?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12시 반이에요. 자, 이제 자러 가야죠. 그 바보 같은 녀석은 더 기다려도 소용없어요. 아마 틀림없이 기무턴에서 자고 올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는 줄 모르고. 아니, 힌들리 서방님만 깨어있을 줄 알고 서방님이 문을 열게 하는 일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야. 그 녀석은 기무턴에 있지 않아. 조셉이 말했어요. 틀림없이 늪 구덩이에 빠졌을 거야. 하나님은 공연히 찾아오지 않지. 아가씨도 조심해야 될걸요. 다음 차례가 될지 모르니까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쓰레기 가운데서 가려낸 자들을 위해서는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거지. 성경에서도 쓰여 있듯이. 그리고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인용하면서 그 구절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몇 장 몇 절까지 덜먹이며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그 고집센 아가씨에게 일어나서 젖은 옷 좀 갈아입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자 저는 조셉이 설교하든 말든 아가씨가 주위에 떨든 말든 내버려 두고 마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고 있는 것처럼 깊이 잠들어 있는 아기 헤어튼을 안고 자러 갔어요. 그 뒤로 얼마 동안 조셉이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다음 그가 천천히 사다리를 밟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는 저도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보다 조금 늦게 내려와 보니 더창 틈새로 비쳐드는 햇빛에 캐서린 아가씨가 여전히 벽난로 쪽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거실 문도 열려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지 않아서 햇빛이 들어왔죠. 힌들리 서방님도 벌써 나와서 조치하고 잠이 들깬 얼굴로 부엌 벽난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아프니 캐시? 물에 빠진 강아지처럼 참담해 보이는구나. 왜 이렇게 맥이 없고 창백하냐? 제가 들어갔을 때 서방님이 아가씨에게 말하고 있더군요. 비를 맞았어요. 아가씨는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그리고 추워서 그래요. 그뿐이에요. 어휴, 아가씨가 어찌나 고집불통인지 몰라요. 저는 힌들리 서방님이
술이 깨어 제정신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외쳤습니다. 아가씨는 간밤에 소나기를 쫄딱 맞고서 아무리 말해도 꼼짝 않고 저기에 앉아 밤을 새웠지요. 은쇼 서방님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를 쳐다보더군요. 밤 새도록? 서방님은 말을 되풀이 했어요. 뭐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야? 천둥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닐 테고 이미 오래전에 멎었으니까. 우리는 숨길 수 있을 때까지 히스클리프가 없어졌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가 왜 밤새워 앉아 있으려 했는지 모른다고 대답했고 아가씨도 잠자코 있었어요. 신선하고 상쾌한 아침이었어요. 창을 열어젖히자 뜰에서 풍겨오는 향기가 곧 방안을 채웠지요. 그러나 캐서린 아가씨는 짜증을 내며 내게 말했어요. 엘렌, 창문 좀 닫아. 얼어 죽겠어. 그러고는 꺼져가는 장작 가까이로 몸을 움츠리며 이가 맞부딪힐 정도로 들들 떠는 거였어요. 몸이 아픈 모양이군. 힌들리 서방님은 그녀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못 잤구나. 제 얘기를 이제 더는 집안의 우환 때문에 고생하고 싶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비가 오는데 나갔던 거냐? 여느 때처럼 산에 꽁무니를 쫓아간 게지요. 조셉은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틈을 타서 기회를 놓칠 채로 신 목소리로 고약한 혓바닥을 놀려대었습니다. 제가 주인님이라면 귀한 놈이든 천한 놈이든 면전에 대고 문을 쾅 닫아 버릴 텐데 주인님이 외출만 하시면 저 고양이 같은 린턴 녀석이 살그머니 나타나지요. 우리 착한 넬리 양께서는 부엌에 앉았다. 망을 보고 그러다 주인님이 들어오시면 그 녀석은 다른 문으로 내뺀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훌륭한 아가씨는 아가씨대로 연애를 하러 나가지요. 자정이 지난 야심한 밤에 저 더러운 망할 놈의 집시 녀석 히스클리프와 들판에 숨어 돌아다니니 참 훌륭한 행실이십니다. 이들은 제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전 그런 바보도 아니거든요. 린턴 녀석이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다 보고 있지요. 그리고 네 짓거리, 여기 내 짓거리는 저를 두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넬시네. 네 짓거리도 다 보고 있다. 이 쓸모없는 칠칠치 못한 계집아. 길에서 주인님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 바로 날색의 거실로 달려가서 주인님이 오신다고 알렸지. 입 닥쳐 이 염탕구나. 캐서린 아가씨는 외쳤습니다. 내 앞에서 무리하게 굴지 마. 에드가 린턴은 어제 우연히 들렀어요. 오빠, 그리고 그에게 가라고 말한 사람은 나예요. 오빠가 몹시 치유해 있어서 그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캐시, 넌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녀의 오빠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넌 지독한 을간이야. 일단 린턴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너 어젯밤에 히스클리프와 함께 있었지? 자, 바른 대로 말해. 그 녀석에게 해가 될까 겁내지 말고 여전히 그 녀석을 미워하지만 얼마 전에 그 녀석이 내게 좋은 일을 했으니 양심상 목을 분지를 수는 없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오늘 아침에 그 녀석을 내쫓아버릴 테다. 너희들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 그 녀석이 나가고 나면 그만큼 내 성미가 너희들 쪽으로 쏠리게 될 테니까. 간밤엔 히스클리프의 콧배기도 보지 못했어요. 캐서린 아가씨는 이렇게 대답하며 비통하게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그 애를 내쫓는다면 나도 그 애와 함께 갈 거예요. 하지만 쫓아낼 기회는 없을 거예요. 벌써 아주 나가버린 것 같으니까요. 그녀는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요. 힌들리 서방님은 아가씨에게 경멸에 찬 욕설을 있는 대로 퍼붓고는 당장 밤으로 가든지 아니면 별것도 아닌 일로 울고불고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가씨를 억지로 방으로 데려갔지요. 방에 당도했을 때 아가씨가 슬퍼했던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겁할 정도였어요. 아가씨가 미친 줄 알고 혼비백산한 저는 조셉에게 달려가서 의사를 불러오라고 간청했어요. 정신착란의 시초였어요. 케네스 선생은 아가씨를 보자마자 위험하다고 진단했죠. 그녀는 열병에 걸렸던 겁니다. 그날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의사는 피를 뽑고 나서 유장, 이 유장은 치즈를 만들 때 우유가 응고된 뒤 분리되는 액체랍니다. 유장과 미염을 먹이고 계단 아래나 창밖으로 몸을 내던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저에게 일러두고 떠났어요. 집과 집 사이가 보통 2-3마일 떨어진 마을에서 왕진을 다니려면 어지간히 바삐 움직여야 했거든요. 제 자신도 상냥한 간병인 노릇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셉과 힌들리 서방님은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캐서린 아가씨도 그보다 더욱 환자가 없을 정도로 고집을 부리고 성가시게 구렸지만
그보다 더한 환자가 없을 정도로 고집을 부리고 성가시게 굴었지만 그럭저럭 병을 이겨나갔습니다. 린턴 부인이 여러 번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바로잡고 우리 모두를 꾸짖으며 지시를 내리기도 하셨는데 캐서린 아가씨가 차츰 회복되자 스레시 크로스 저택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우기시더군요. 이제 에그대 어머니인가 봐. 우리는 아가씨를 간병하는 성가신 일에서 노연할 수 있어서 무척 고마웠어요. 그러나 그 가여운 부인이 자신의 친절을 후회할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린턴 씨 내부 모두 열병에 옮아 며칠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마셨거든요. 이 캐서린한테 옮았네. 우리 아가씨는 전보다 더 건방지고 성마르고 거만해져서 워더링 하이츠로 돌아왔어요. 거기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히스클리프는 폭풍이 불고 천둥이 치던 밤 이후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가 저를 너무 화나게 하는 바람에 저는 히스클리프가 사라진 것도 아가씨 탓이라고 내뱉고 말았죠. 그게 사실이라는 것은 아가씨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때부터 몇 달 동안 아가씨는 저에게 하녀에게 지시하는 말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죠. 또한 아가씨는 조셉도 상대하지 않았어요. 조셉은 자기의 생각을 서슴없이 말하고 마치 아가씨가 어린아이인 것처럼 설교하려 드렸거든요. 그러나 아가씨는 자신을 어른이자 안주인이라 생각했고 병을 앓고 난 다음이라 특별히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의사선생도 그녀를 너무 화나게 해서는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하게 두어야 한다고 했고요. 그러니 누구라도 감히 그녀에게 맞서서 대꾸라도 하는 것은 그녀가 보기에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캐서린 아가씨는 은쇼 서방님과 그의 친구들에게 무관심했어요. 은쇼 서방님은 케네스 선생에게서 들은 말도 있고 아가씨가 화를 내면 흔히 발작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아가씨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고 그녀의 불같은 성미를 돋우지 않으려고 애썼지요. 너무 관대하다 싶을 만큼 아가씨의 변덕을 맞춰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은 아가씨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기보다는 명예욕 때문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아가씨가 린턴 가문과 인연을 맺어 집안을 영예롭게 하기를 열렬히 바랐죠. 그래서 서방님은 자기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설령 아가씨가 우리를 노예처럼 짓밟아도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사랑의 누님은 에드거 린턴 도련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년 뒤에 캐서린 아가씨의 손을 잡고 기무튼 교회로 들어가던 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믿었지요. 저는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설득에 못 이겨 워더링 하이츠를 떠나 아가씨와 함께 이 집으로 왔답니다. 아기 헤어튼이 5살이 다 되어 제가 막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였지요. 헤어튼과 저는 헤어지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러나 캐서린 아가씨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지요. 제가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그리고 아가씨가 아무리 간청해도 제가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자 아가씨는 울면서 남편과 오빠에게 가더군요. 그녀의 남편은 저한테 보수를 넉넉히 주겠다고 했고 그녀의 오빠는 안주인이 없는 집에는 하녀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짐을 싸라고 명령했어요. 헤어튼은 차츰 목사님이 돌보게 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명령에 따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저는 주인에게 괜찮은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면 더 빨리 파멸하게 될 뿐이라고 말해주고 헤어튼에게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죠. 그 뒤로 헤어튼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답니다.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 아이는 엘렌딘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린 게 확실해요. 엘렌딘이 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엘렌딘. 엘렌 카드라이다. 예. 이 세상에서 그 아이가 저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저 또한 그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정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무심코 벽난로 위의 시계로 시선을 돌렸다. 바늘이 1시 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1초도 더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사실 나도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싶은 터였다. 그녀가 자러 간 뒤에도 1~2시간 생각에 잠겨 있었더니 머리와 사지가 나른하고 쑤셨던 터라 이제 기운을 내어 잠자리에 들어야겠다.